5시간 55분, 인천공항에서 태국 방콕까지 걸리는 시간. 우리나라에는 이 긴 시간을 휴식 없이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험준한 소백 산맥을 넘어 한반도의 중추를 가로지르는 1157 무궁화호.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느리게 달리는 기차를 타고 82시간 동안의 가장 낭만적인 기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이번에 떠나볼 최장시간 국토 종단열차 여행은 서울역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역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철도 기점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요. 저도 기차 여행을 떠날 때면 정말 많이 방문하는 역사이지만 규모가 크고 탑승 안내도 잘 돼 있어서 매번 올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기차 출발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 점심을 먹지 못해서 역사 안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 들렸습니다. 제가 햄버거를 참 좋아하는데 서울역에는 대표적인 세계 브랜드가 모두 입점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번에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었는데요. 대기하는 사람이 많아 기차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역시 패스트푸드답게 음식이 빨리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포장한 햄버거를 들고 제가 서울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대합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대기 장소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앞쪽에 있는 문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2층과 연결된 갈색 계단길이 나오는데요. 이 계단이 제가 서울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서울역 중앙계단입니다. 이곳에 올라오면 플랫폼으로 기차가 왕래하는 모습, 그리고 기차를 탑승하기 위해 오가는 인파를 구경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앉아 구경을 하며 기차를 기다리면 시간이 참 잘 갑니다. 저는 이곳에서 포장해온 햄버거를 먹었는데요. 기차 안에서 먹을까 고민을 했지만 이곳은 냄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점심을 먹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기차 여행을 떠나볼까요? 제가 탑승할 기차는 6번 플랫폼에서 출발합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니 벌써 제가 탑승할 기차가 대기 중이네요. 이 기차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서울역을 출발해 무려 5시간 55분 동안 부산역까지 내려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시간 운행하는 국토 종단 열차인 1157 경부선 무궁화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횡단 열차인 부산과 목포를 잇는 경전선 무궁화호를 타고 걷는 여행을 떠났었는데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추를 가장 느리게 종단하며 가로지르는 열차를 타보게 돼 벌써부터 여행에 대한 설렘이 가득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탑승해 볼까요? 원래 무궁화호는 이용객이 비교적 적은 오지 역사에도 자주 정차를 하기 때문에 열차 칸수가 KTX보다 적은데요. 하지만 이 경부선 무궁화호는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과 대전, 대구와 부산 같은 대도시를 연결하기 때문에 객차가 6칸이나 편성돼 있습니다. 객차의 좌석은 각 72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칸 중에는 구형 객차와 신형 객차가 섞여 있어 객차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선반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기차가 구형,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기차가 신형인데요. 신형이 조금 더 쾌적한 느낌이 들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차에 따라 문을 여는 방식도 다릅니다. 구형은 수동문, 신형은 자동문인 게 참 신기하네요.
객차 끝에 마련되어 있는 객차 연결 통로 디자인도 조금씩 다릅니다. 구형 객차는 통로가 좁고 다소 오래된 느낌. 하지만 지금 보이는 신형 객차는 확실히 공간이 넓고 쾌적한 느낌이 나네요. 객차 종류에 따라 화장실 배치도 다른 게 참 재밌죠? 그럼 1157 무궁화호 내부를 살펴봤으니 이제 창밖 풍경을 감상하며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서울역을 벗어난 무궁화호는 한강 철교를 건너 영등포역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1157 무궁화호는 서울역을 포함해 총 28개 역에 정차를 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선 무궁화호는 이렇게 총 6개 열차가 편성돼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탑승한 1157 무궁화호가 5시간 55분으로 운행시간이 가장 깁니다. 같은 경부선임에도 시간이 다른 이유는 각 열차마다 정차하는 역의 종류와 개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시골 마을의 역사를 구경하는 것도 이번 기차 여행의 새로운 재미겠죠? 경기도 수원역과 평택역을 지난 무궁화호는 어느새 충청남도로 진입해 천안역을 지납니다. 참고로 객차 맨 앞으로 가면 여느 무궁화호와 비슷하게 객차를 끌고 달리는 기관차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관차 너머로 보이는 시골 마을의 풍경을 구경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 1157 무궁화호를 타보면서 새롭게 기차 밖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객차 맨 앞칸이 아닌 맨 뒷칸입니다. 맨 뒷칸 연결 통로 끝쪽으로 가면 이렇게 기차 호미를 따라 빠르게 지나가는 선로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궁화호를 탈 때면 항상 맨 뒷칸은 구형 객차라 이런 쪽문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운 풍경을 구경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창문에 먼지가 있어 잘 안 보일 순 있지만 카메라 렌즈를 가까이 붙여 촬영을 하면 생각보다 바깥 풍경이 잘 보입니다. 반듯하게 정렬된 선로를 따라 빠르게 지나가는 바깥 풍경이 참 예쁘죠? 터널을 드나들며 새롭게 바뀌는 풍경을 구경하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충청남도를 빠져나온 기차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지나 대전광역시로 진입합니다. 확실히 KTX에 비해 정체하는 역이 많다 보니 기차에 타고 내리는 새로운 승객분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설렘을 가지고 기찻길에 오르는지 문득 궁금함이 생기네요. 모두가 서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기찻길에 오르지만 기차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묵묵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대전광역시를 빠져나온 기차는 이제 충청북도로 진입하는데요. 확실히 충북 남쪽까지 기찻길이 이어지다 보니 황간역이나 추풍령역 같은 평소에는 접해보기 힘든 역사도 잠깐이나마 구경해 볼 수 있었습니다. KTX처럼 빠르진 않지만 사람들이 적게 왕래하는 곳에도 정차를 해 승객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또 다른 기차 여행의 낭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지나고 있는 추풍령역은 한반도의 뼈대인
백두대간을 가로질러 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추풍령역은 백두대간의 낮은 목, 다시 말해 소백산맥의 고갯마루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산들보다 힘을 덜 들이고 고개를 넘기 좋은 거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산맥에 비해 고도가 낮을 뿐 추풍령역은 경부선철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험준한 소백산맥을 뚫고 나아가는 기차는 이제 충청북도를 지나 경상북도로 진입합니다. 경북에 진입하니 어느새 시계바늘은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김천역을 지나면 나오는 다음 역사는 이번 국토종단 기차여행에서 구경할 첫 번째 지역입니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구미역에 도착합니다. 그럼 역사에 도착했으니 하차해볼까요? 서울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약 3시간 30분을 달려 경북 구미역에 도착했습니다. 구미는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메카라 불리는 우리나라 최대의 내륙 산업단지인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여행지가 없어 보이지만 오직 구미에서만 접할 수 있는 명소가 한 곳 있어 그곳을 구경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역 근처 숙소에서 1박을 할 계획인데요. 그 전에 저녁 시간도 다가오고 하니 먼저 주변 맛집에서 배를 채워볼까요? 역사를 빠져나와 오른쪽 방향으로 5분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전통시장 거리가 나오는데요. 이곳은 구미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시장인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구미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시장인데요. 1975년 상설시장으로 정식 등록됐으며 이곳에는 약 700여 개에 달하는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그만큼 먹거리도 많아서 배를 채우기 딱 좋은 곳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시장 중심부에 위치한 골목대장이라는 만두집에서 만두를 먹었습니다. 5,500원을 내고 반반 만두를 시켰는데 속재료가 얼마나 담백하고 감칠맛이 좋던지 그 자리에서 뚝딱 해버렸네요. 원래는 고기만두를 더 좋아하는데 이 집 김치만두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만두 한 판으로는 배가 덜 차서 시장에서 파는 길거리 간식들로 남은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1박을 할 숙소로 향했습니다. 역 주변보다 터미널 근처에 싼 숙소가 많아서 구미역 버스 정류장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구미역에서 버스를 타고 약 5분을 달려 터미널 내거리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저는 이곳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1박을 했는데요. 오래된 모텔이었지만 2만원 정도면 1박을 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설은 오래됐지만 객실에 담배 냄새가 안 나고 전반적으로 깔끔해서 하룻밤을 묵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시간이 조금 남아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 간식거리와 내일 아침으로 먹을 음식을 샀습니다. 그렇게 TV를 보며 주전부리와 함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 잠에 들었습니다.
1157 무궁화호 여행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산 아침을 먹고 모텔을 나섭니다. 오늘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구미역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요. 저는 먼저 숙소 주변 정류장에서 구미역 방면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 대구은행 앞 정류장에서 하차를 했는데요. 여기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면 있는 금오산 사거리 정류장에서 27-2번 버스를 탔습니다. 환승입니다. 버스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금오산 출발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눈앞에는 커다란 협곡을 형성하고 있는 산봉우리들이 보였는데요. 정류장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미에서 둘러볼 명소는 바로 금오산 도립공원입니다. 금오산은 영남 8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해발 976m의 산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정된 도립공원이기도 한데요. 산 중턱까지는 케이블카도 놓여 있어서 최소한의 등산으로 주변 명소를 편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평일 아침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는 차가 벌써 가득 찼네요. 아까 하차했던 버스 정류장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이렇게 케이블카 탑승장이 나옵니다. 가격은 성인 왕복 기준 12,000원이며 9시부터 15분 간격으로 17시 30분까지 운행하니 참고 바랍니다. 금오산 케이블카는 1974년에 완공돼 무려 50년 넘게 운행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디자인도 옛 모습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탑승해 볼까요? 50년 세월의 정취를 느끼며 금오산 중턱으로 올라갑니다. 참고로 금오산은 흙이 아닌 바위로 구성된 골산인데요. 따라서 주변을 걷다 보면 이렇게 웅장한 기암괴석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금오산에서만 볼 수 있는 신기한 명소도 곳곳에 숨어 있어 다른 산에서는 찾기 힘든 색다른 재미를 느끼기 좋습니다.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내릴 때가 됐습니다. 하차해 볼까요? 케이블카를 타고 약 8분을 달려 중턱 케이블카 하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차장을 빠져나오면 바로 앞에 절로 향하는 입구가 나오는데요. 이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방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고즈넉한 사찰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금오산 중턱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아도 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해운사입니다. 아도 화상은 신라의 불교를 처음 전파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저녁 노을 속으로 황금빛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이 산을 금오산이라 이름 붙였다 합니다. 이른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에는 기도를 올리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편하게 산 중턱을 올라 접하는 경건한 풍경.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히 사찰을 둘러본 뒤 금오산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찰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도선굴로 향하는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이 표지판을 따라 10분 정도만 올라가면 됩니다. 이를 따라가자 아찔한 기암괴석들을 깎아 조성한 돌계단길이 등장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올라가 볼까요?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깊은 산 속에 이런 곳이 있어도 되나 싶은 커다란 동굴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금오산에서 가장 신비롭고 전망이 좋은 장소 중 하나인 도선굴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커다란 동굴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닌 오직 자연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천연 동굴이라는 것입니다. 그 크기가 어찌나 크던지 임진왜란 당시에는 인근 마을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난을 왔다는 기록도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금오산의 풍경도 참 아름답죠. 저 멀리 기암괴석 사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도선굴의 신비함을 배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경치만큼 올라오는 바위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금오산의 다음 명소를 구경하러 가볼까요? 도선굴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커다란 폭포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폭포는 높이가 무려 27m에 달하는 금오산의 으뜸 가는 폭포인 다예 폭포입니다. 이 폭포 역시 도선굴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천연 폭포인데요. 다시 봐도 인간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자연의 힘은 참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날씨가 제법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폭포 윗부분 냉골에는 한기가 불어 얼음이 녹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다예 폭포 구경을 마치고 다시 케이블카를 타러 내려가려 했는데요. 하지만 과연 정상에는 어떤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참고로 다예 폭포부터 금오산 정상까지는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되는데요. 흑산이 아닌 바위산이다 보니 경사가 제법 심하고 난이도도 높아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촬영한 영상으로 대리만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골짜기가 깊은 바위산이다 보니 아까 폭포에서 본 것처럼 주변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그렇게 약 1시간 20분 동안의 등산을 마치고 드디어 금오산 정상 현월봉에 도착했습니다. 현월봉의 현월은 달을 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밤에 정상에 올라가면 초승달이 마치 봉우리에 걸려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아주 낭만적인 이름입니다. 비록 저는 낮에 올라왔지만 현월이라는 이름처럼 정상에서 바라보는 구미시의 풍경이 참 아름답죠. 정상에서는 집에서 가져왔던 쿠키를 간단하게 먹고 다시 하산을 했습니다. 아니 위아래 안 눌렀잖아. 저렇게 누르면 저 앞에는 밀려갖고. 그런데 아까 중턱에서 봤던 해운사를 제외하고도 정상 부근에 또 다른 사찰인 약사암이 있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가볼까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병풍 같은 기암 괴석들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고즈넉한 사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해발 970m, 금오산 정상 부근에 자리 잡은 약사암입니다. 아까 해운사를 창건했던 아도화상이 이곳에서 수도를 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데요. 약사암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중생의 병을 고쳐준다는 약사열애를 모시는 기도처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이는 약사전 안에는 석조약사 열애 좌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예로부터 이곳에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뤄진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네요. 참 신기하죠? 약사전 밖에 있는 약차도 한 잔 마셔봤습니다. 참고로 약사전 주변에는 절벽 끝으로 아찔하게 걸려있는 범종도 있는데요. 문이 잠겨 있어 가까이 가보진 못했지만 멀리서만 봐도 느껴지는 자연과 범종의 아름다운 자태가 참 멋있더군요. 그럼 약사암 구경을 마치고 다시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하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약 1시간 동안의 하산을 마치고 다시 중턱 케이블카 탑승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등산로 초입으로 내려갑니다. 구미역으로 돌아갈 때에는 처음 이곳에 왔던 방법과 동일하게 금오산 출발 정류장에서 27번대 버스를 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금오산에서 버스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다시 구미역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1157 무궁화호 도착 시간이 조금 남아서 어제 저녁을 먹었던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안쪽에 위치한 국수거리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국수거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수집이 참 많죠. 저는 그중 한 곳에서 6,000원짜리 잔치국수를 시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어찌나 많던지 한 그릇을 비우는데 꽤나 고생을 했네요. 양도 양이지만 국물도 멸치 맛이 제대로 나고 진한 것이 참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금오산 등산으로 쌓인 피로를 잔치국수를 통해 싹 풀고 다시 구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기차 여행을 이끌어줄 1157 무궁화호는 16시 39분에 출발하네요. 그럼 플랫폼으로 내려가 볼까요? 저 멀리서 어제 서울역에서 탑승했던 1157 무궁화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렘과 낭만을 가득 실은 무궁화호에 몸을 맡기고 느릿느릿 다음 목적지를 향해 이동합니다. 열차는 경북 외관역과 신동역을 지나 대구광역시로 진입합니다. 어제 대전역을 지날 때처럼 대구역과 동대구역을 지날 때에는 새로운 여행객들의 왕래가 많아지네요. 동대구역을 빠져나오면 다시 경상북도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열차는 경산역과 소싸움으로 유명한 청도역을 지나 경상남도로 진입해 다음 정차역인 상동역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있는 역사가 이번 1157 무궁화호 기차여행에서 구경할 지역입니다. 이제 내릴 때가 됐네요. 하차해 볼까요? 경상북도 구미역에서 1157 무궁화호를 타고 약 1시간 30분을 달려 경상남도 밀양역에 도착했습니다. 구미시에 이어 이번 기차여행에서 두 번째로 둘러볼 지역은 바로 밀양시인데요. 밀양시는 밀양아리랑을 필두로 고풍스러운 유적과 함께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참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무궁화호를 타고 밀양역에 도착하니 어느덧 해가 다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요. 둘째 날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녁으로 밀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 돼지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밀양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한 남강 돼지국밥이라는 곳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돼지국밥의 시초가 부산이 아닌 밀양이라는 것입니다. 부산 돼지국밥이 6.25 전쟁 이후 피란민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에 반해 밀양 돼지국밥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하네요. 돼지국밥의 본고장에서 먹는 뜨끈하고 구수한 맛. 맛이 없을 수 없겠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밀양역 근처에 있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역 근처에 인터넷 예약이 가능한 곳이 여기밖에 없어 이곳을 예약했는데요. 와서 보니 무인으로 운영하는 무인텔이었는데 셀프로 주차장 셔터가 내려가 있지 않은 곳을 찾아 체크인을 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럼 차는 없지만 셔터를 내리고 객실로 올라가 볼까요? 위로 올라가니 셀프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네요. 객실은 평범한 모텔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인테리어는 다소 오래돼 보였지만 비품도 잘 갖춰져 있어서 하룻밤을 보내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쪽에는 안마기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모르겠네요. 화장실도 널찍하니 좋습니다. 그렇게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TV를 보며 둘째 날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1157) 무궁화호 기차 여행의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저는 밀양역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2번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약 8분을 달려 영남루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뒤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돌계단이 나오는데요. 이곳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언덕을 오르자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거대한 규모의 정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정자는 평양의 부병루, 진주 촉성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로 꼽히는 영남루입니다. 영남루는 원래 신라 버풍왕 때 영남사라는 절로 처음 역사가 시작됐지만 정유재란 등을 거치며 소실됐다가 재건축 및 복원을 반복해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합니다. 고풍스러운 영남루와 함께 펼쳐지는 밀양강의 광활한 풍경이 참 아름답죠.
비록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쪽으로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겉으로만 봐도 그 당시의 의젓한 정취를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누각 내부에는 당대 최고의 명필들이 남긴 수많은 현판이 걸려 있는데요. 특히 영남루라고 쓴 대형 현판은 당시 7세와 11세였던 밀양 사또의 아들들이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하네요. 참 신기하죠? 참고로 영남루는 야경이 멋있기로 유명하다 하니 시간이 된다면 저녁에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남루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영남루를 지나 위로 뻗어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넓은 소나무 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자 이번에는 가지런히 정돈된 고풍스러운 성곽길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1479년 성종 10년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밀양 읍성입니다. 원래 대부분의 조성시대 읍성들은 임진왜란 직전에 급하게 만들어진 반면 밀양읍성은 다른 지역보다 약 100년이나 더 일찍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그만큼 밀양이 영남대로의 길목이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 당시 조선시대의 얼을 느끼며 가지런히 정돈된 읍성길을 한번 걸어볼까요? 비록 일제강점기 당시 경부선 건설을 위해 읍성의 돌을 가져다 쓰느라 지금은 이 짧은 길밖에 복원돼 있지 않지만 기록에 따르면 읍성의 둘레는 약 1.4km, 높이는 무려 2.7m에 달했다고 하네요.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종점인 동문에 도착했습니다. 예쁜 읍성길을 걷다 보니 슬슬 배가 고파왔는데요. 그럼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이동해 볼까요? 동문에서 내려와 성곽 안쪽으로 뚫려 있는 큰 길을 따라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제가 밀양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을 장소는 바로 밀양 아리랑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1479년 밀양읍성이 축조된 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 형성됐는데요. 그때 명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늘날 밀양 아리랑 시장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시장 규모가 커서 안에서 파는 다양한 식재료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저는 시장 안쪽에 있는 따순거 국밥이라는 곳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식당의 인테리어가 재밌어서 정보를 찾아봤는데 이곳은 과거 밀양 신협 본점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네요. 식사는 돼지고기와 순대가 들어간 뜨끈한 장터국밥을 먹었습니다. 공깃밥도 무료로 계속 주시고 장날에 방문하면 3,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서 든든하고 맛있게 배를 채우기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 식사를 마쳤으니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저는 시장을 빠져나와 아까 영남루로 처음 진입했던 곳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영남루로 올라가지 않고 앞에 보이는 밀양강을 따라 걸어갑니다.
영남로에서 밀양강을 내려다볼 때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수위가 많이 올라와 있어 마치 물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광활하게 뻗어있는 밀양강 강줄기를 따라 목적지로 걸어갑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강가 위쪽으로 뻗어있는 제방길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도 역시 오른쪽에 밀양강을 두고 쭉 걸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걷고 있는 길 양옆으로 뻗어있는 커다란 나무들은 왕벚나무인데요. 아직 날씨가 완전히 풀리진 않아서 벚꽃이 피진 않았지만 꽃이 만개하는 시기를 맞춰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가 개화 시기라고 하니 이때를 잘 맞춰오면 좋겠죠? 벚꽃길을 빠져나오면 다시 가로수가 없는 개방감 좋은 강변길이 나오는데요. 이곳도 역시 아까 걸었던 길과 동일하게 모든 구간이 평지로 돼 있어서 걷는 여행을 즐기기 참 좋네요. 여기서부터 20분 정도만 더 걸어가면 다음 목적지가 나옵니다. 길을 따라가자 차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터널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1905년 경부선 철로가 지나던 곳을 차도로 바꾼 터널인 용평터널입니다. 보통 터널은 왕복 2차로로 조성돼 교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지만 워낙 옛날에 생긴 기찻길이다 보니 지금도 이렇게 왕복 1차선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을 조심하며 터널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터널 안쪽 이끼가 자란 곳에는 사람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네요. 터널을 빠져나오면 다음 터널로 진입하기 전까지 이렇게 천장이 뚫려있는 작은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은 정우성 주연의 영화 똥개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주인공이 친구가 맞은 일 때문에 상대 패거리에게 복수하러 가는 장면이 이 천장이 뚫린 곳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터널 중간에 이런 비좁고 천장이 뚫린 공간이 있다니 제가 생각해도 싸움씬을 찍기 딱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용평터널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 5분 정도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커다란 활성교가 나오는데요. 이곳을 건너가면 됩니다. 다리를 건너면 이렇게 삼거리가 나오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리 하나가 나오며 이곳 왼쪽 다리 밑으로 들어가 반대편으로 나가면 됩니다. 다리를 빠져나오니 아까 길을 걸어오며 봤던 밀양강이 다시 보입니다. 여기서 밀양강을 따라 10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니 강길이 끝나고 키 큰 소나무가 무성한 언덕길이 나왔습니다. 길 끝에는 고풍스러운 한옥 건물이 있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조선시대 지어진 선비의 쉼터인 금시당입니다. 금시당은 조선 중기 중앙에서 벼슬을 하던 이광진해라는 문신이 지었는데요. 지금 금자에 오를 시자를 쓰는 금시당. 이곳을 보고 있으면 과거의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현지의 삶을 그리는 이광진의 발자취가 느껴집니다. 정자 한켠에 우뚝 솟아있는 400년이 넘은 은행나무도 참 멋이죠. 금시당을 빠져나와 계속 길을 따라가면 잔돗길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그럼 계속 길을 따라 걸어볼까요? 길은 산길로 돼 있지만 대부분의 구간이 평지로 돼 있어서 걷기 정말 좋은 코스입니다. 중간중간 펼쳐지는 밀양강의 광활한 풍경, 그리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작은 대나무 숲이 참 아름다운 길입니다. (30분) 정도 길을 따라가자 아까 걸어왔던 밀양강 강줄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밀양강의 풍경도 참 아름답죠? 이 전망대의 바로 왼쪽에는 아까 처음 길로 들어서면서 안내받았던 잔돗길이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아찔한 잔돗길은 2005년 7월 정식으로 개통된 밀양강 잔돗길입니다. 이 잔돗길의 길이는 약 300m인데요. 길이는 그리 길지 않지만 20m에 달하는 절벽 위에 길이 조성돼 있어서 개방감 있는 경치와 아찔한 스릴을 느끼며 걷기 참 좋은 길입니다. 아까 밀양강 수변길을 걷다 색다른 잔돗길을 걸으니 분위기가 참 새롭죠? 아찔한 잔돗길을 따라 아래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잔돗길 끝에 다다르니 이번에는 천경사로 향하는 표지판이 나왔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올라가 볼까요? (1분) 정도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석굴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단길이 끝나고 건물 안쪽에 있는 길을 따라 들어가자 화려한 조명들 사이로 뚫려있는 석굴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밀양강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사찰인 천경사입니다. 천경사는 특히 지금 걷고 있는 석굴로 유명한 사찰인데요. 어제 구미 금오산에서 봤던 해운사와 같은 대형 사찰은 아니지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찰에서는 느끼기 힘든 신비로운 석굴의 분위기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늑하면서도 신성한 느낌이 드는 동굴 내부의 풍경이 참 신기하죠? 석굴 구경을 마치고 계속 계단길을 따라 올라가면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법당이 나옵니다. 높이 계단을 올라온 만큼 법당 밖으로는 밀양강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분명 같은 강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보이는 개방감 있는 풍경이 참 멋있네요. 천경사 구경을 하다 보니 어느새 다시 기차를 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사찰 구경을 마치고 다시 밀양역으로 이동해 볼까요?
산악골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길을 따라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잘 정돈된 포장길이 나오고 여기서 오른쪽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다른 사찰인 용궁사가 나오는데요. 용궁사를 지나 아래쪽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굴다리 하나를 지나게 되며 이곳을 지나면 밀양역으로 갈 수 있는 큰 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내로 빨리 내려와서 기차 출발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그래서 어제 국밥을 먹었던 남강 돼지국밥 근처에 있는 밀면집에서 이른 저녁을 먹었습니다. 물밀면과 만두 하나를 시켰는데 고기가 함께 나와서 든든하고 시원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네요. 그렇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밀양역으로 돌아가 기차를 타러 갔습니다. (1157) 무궁화호는 저녁 6시 1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럼 승차홈으로 내려가 볼까요? 시간이 되자 저 멀리서 정겨운 무궁화호가 들어오네요. 탑승해 볼까요? 밀양역에서 안내 끝나가는 열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 약 5분간 중입니다. 안전한 객실 안에서 지나는 1157 무궁화호의 종점인 부산역까지는 앞으로 5정류장이 더 남았는데요. 그중 삼랑진 원동 물금역은 경상남도, 나머지 두 역인 구포역과 부산역은 부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오른쪽에 광활하게 흐르는 낙동강을 두고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침 해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덕분에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 낙동강 강줄기 너머로 느릿느릿 나아가는 무궁화호처럼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의 풍경이 무척이나 낭만적입니다. 기차 어느 공간에서 바라봐도 그림 같은 풍경. 이게 제가 기차 여행을 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일몰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하늘에는 까만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산역에 가까워질수록 확실히 고층 건물이 많아지고 바깥 풍경도 화려한 야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네요. 그렇게 서울역을 출발한 1157 무궁화호는 5시간 55분이라는 긴 운행을 마치고 어느새 종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궁화호가 심어준 낭만적인 여운은 잠시 내려두고 역 플랫폼으로 하차해 볼까요? 밀양역에서 1157 무궁화호를 타고 약 50분을 달려 경부선의 종점인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부산역에 오니 다른 지역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인상적이네요. 원래는 여기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해도 되지만 부산역 근처에는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낭만적인 야경 명소가 있어 그곳을 구경해 볼 계획입니다. 야경 명소로 가기 위해서는 부산역 앞에 있는 중앙버스 정류장에서 87번 버스를 타야 합니다. 버스가 도착했네요. 탑승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87번 버스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 호천마을 입구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앞에 보이는 호천마을 문화 플랫폼 팻말 왼쪽으로 1분만 올라가면 됩니다. 앞쪽으로 걸어가자 언덕을 따라 비스듬히 자리 잡은 골목마을 사이로 아름답게 빛나는 가로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부산 범천동에 위치한 야경 명소인 호천마을 문화 플랫폼입니다. 호천마을은 과거 산세가 험해 호랑이가 자주 나타났다는 설화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는데요. 이러한 지형 덕분에 이 마을은 부산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탈진 골목길을 따라 은은하게 피어있는 주황색과 하얀색 가로등이 정말 낭만적이죠. 참고로 호천마을 문화 플랫폼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이렇게 데크길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야경 조망소가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호천마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둘러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봐도 좋겠죠? 그럼 호천마을 야경 구경을 마치고 다시 숙소가 있는 부산역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차였던 호천마을 입구 정류장 반대편에서 다시 87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그렇게 다시 부산역에 도착해 하룻밤을 지낼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모텔이 아닌 하루에 10,000원 정도면 숙박을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산역 바로 옆에 위치한 원웨이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에서 1박을 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인데요. (1층에는) 자유롭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공용 주방, 그리고 게스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체크인을 했으니 수건과 슬리퍼를 챙겨 객실로 올라가 볼까요? 저는 5층에 있는 객실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8인 1실 도미토리를 예약했는데 이날 손님이 저 포함 2명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숙박비로 쾌적하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겠네요. 안에는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 콘센트가 잘 마련돼 있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공용 공간입니다. 이곳도 역시 전반적으로 깔끔해서 편하게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숙소 구경을 마치고 바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이대로 하루를 보내긴 아쉬워서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샀습니다. 1, 2일차 모두 모텔에서 혼자 먹다가 공용 공간에서 간식을 먹으니 느낌이 색다르네요. 그렇게 간식을 먹은 후 다시 객실로 돌아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1157) 무궁화호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비가 내리네요.
원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부산 여행을 해볼 계획이었지만 비가 와서 숙소 바로 옆에 있는 부산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 버스를 타고 부산 곳곳을 여행해 봤었는데요. 가격은 성인 기준 2만원이지만 제휴 사이트에서 하루 전 예약을 하면 18,4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번 여행에서 해운대와 태종대 방면을 둘러보는 레드, 그린 라인은 타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렌지 라인을 타볼 계획입니다. 9시 20분에 출발하는 첫 차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예. 예. 자, 빨리 오세요. 참고로 레드와 그린 라인은 2층 버스가 있어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들을 높은 곳에서 둘러보기 좋은데요. 하지만 오렌지 라인은 1층 버스밖에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부산역에서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 송도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길을 건너 반대편으로 가면 바로 첫 번째 목적지가 나옵니다. 길을 따라가자 드넓은 바다 위로 아찔하게 뻗어있는 구름다리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국내 제1호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에 조성된 해상 산책로인 송도 구름 산책로입니다. 산책로가 바다 한가운데로 길게 뻗어 있어 시원한 개방감이 일품인 곳입니다. (1, 2, 3일차) 모두 내륙지방만 여행을 하다 새로운 바다 풍경을 보니 참 시원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여행을 다니기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름산책로 바로 옆쪽에는 송도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해수욕장은 무려 1913년에 개장한 100년도 넘은 우리나라 1호 수영장입니다. 그때 그 시절 피서를 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참 신기하죠? 비가 오는 아침에 방문해서 해수욕장엔 사람이 없었지만 오히려 고요한 바다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송도해수욕장에 하차한 이유는 이곳에 있는 송도 해상 케이블카를 타보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이때가 케이블카 점검 기간이라 아쉽게 타보진 못했습니다. 그 대신 남은 시간을 활용해 예전부터 먹고 싶었던 돈가스를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해수욕장 뒤쪽에 있는 송도 골목길 먹거리타운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었는데요. 동력 돈가스라는 곳에서 먹었는데 1992년부터 요식업에 종사해 오신 노부부 두 분께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그 당시 경양식의 추억과 정수를 오롯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히려 케이블카를 타지 못해서 이런 경험을 해보게 돼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식사를 마쳤으니 다시 시티투어 버스를 타러 가볼까요? 아까 하차했던 송도해수욕장 정류장에서 다시 오렌지라인 버스를 탑니다. 추가로 오렌지라인 배차 간격은 1시간 20분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약 7분을 달려 암남공원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뻗어있는 길을 따라 5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언덕길을 오르자 반대편 바닷가 쪽으로 아찔하게 걸려있는
거대한 스카이워크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바다 건너 작은 무인도인 동섬 상단부를 연결하는 해상다리인 송도 용궁 구름다리입니다. 보통 바다를 건너는 구름다리들은 대부분 출렁다리 형식으로 돼 규모가 작은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곳은 다리 자체만으로도 규모가 압도적이라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힘든 웅장함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리 바깥으로 펼쳐져 있는 광활한 바다 풍경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기암괴석들의 풍경도 참 아름답죠? 바닥은 바다가 훤히 보이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걷는 내내 아찔한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무인도인 동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동섬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출구로 나가게끔 길이 뚫려 있습니다. 동섬 반대편으로 보이는 커다란 배들의 모습, 그리고 아까 구경했던 송도해수욕장 주변의 풍경이 참 아름답네요. 참고로 이 구름다리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 1,000원인데요. 매달 1, 3번째 월요일은 정기 휴무이며 매일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입장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송도 용궁 구름다리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구름다리를 빠져나와 이번에는 왼쪽으로 뚫려 있는 계단길로 올라갑니다. 참고로 지금 걷고 있는 곳은 암남공원인데요. 일반적인 공원과 다르게 이곳에서는 약 1억 년 전 형성된 퇴적암층을 무료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너고 있는 출렁다리를 지나 5분 정도만 더 걸어가면 그 명소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왼쪽에 바닷가를 두고 계속 길을 따라가니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길이 나왔네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부산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대한 퇴적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 1억 년 전 이곳은 거대한 호수 지역이었지만 인근 화산 활동으로 인해 공급된 퇴적물들이 호수 바닥에 쌓이게 됐는데요. 이후 지각 변동을 거쳐 현재와 같이 바다 위로 솟아오른 절벽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주변에서는 공룡들의 알둥지나 뼈 화석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약 1억 년 전인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 화석들이 부산에서 발견된다니 참 신기하죠? 그럼 암남공원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참고로 이 공원은 중심부의 해송숲이 울창해 걷기 코스로도 아주 좋으니 참고 바랍니다. 원래는 다음 목적지로 다대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아미산 전망대에 가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흐려서 비를 피해 여행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바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다시 암남공원 시티투어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 오렌지라인 버스를 탔습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편하게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이동하니 걱정할 게 없어 좋네요. 썰물대의 갯벌 면적이 상당해 개, 소라. 암남공원에서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20분을 달려 국제시장 정류장에 하차했습니다. 여기서 길 건너편으로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골목길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니 오랜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헌책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수십만 권의 헌책을 파는 헌책방 골목인 보수동 책방 골목입니다. 과거 6.25 전쟁 시기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됐을 때 한 피란민 부부가 이곳 처마 밑에서 헌책 노점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 지금의 헌책방 골목이 됐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변해 헌책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 이곳에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돈이 공했던 고학생이 다 읽은 책을 팔아 쌀을 사고 그 책을 다시 누군가가 저렴하게 사서 공부하던 지식의 대물림이 일어났던 보수동 책방골목. 분위기가 참 좋죠. 저는 많은 헌책방들 중에서 우리글방이라는 책방을 구경했습니다. 실내 공간에도 헌책들이 빼곡하게 진열돼 있네요. 새 책을 파는 서점에서는 느끼기 힘든 추억이 깃든 풍경이 참 아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이는 계단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다른 공간이 나옵니다. 지하에는 편하게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커피를 파는 카페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봄날. 아늑한 공간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책을 읽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책방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니 어느새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럼 맛있는 간식을 먹으러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책방에서 나와 앞에 보이는 길을 건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책방 골목에서 5분 정도 길을 따라가자 이번에는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전통시장 거리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보수동 책방 골목과 마찬가지로 6.25 전쟁 당시 형성된 전통시장인 부평 깡통시장입니다. 깡통시장이라는 이름은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통조림 등 온갖 종류의 깡통 제품을 많이 팔았다 해서 붙여졌는데요. 지금은 현대 전통시장 느낌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맛있는 음식들은 가득합니다. 저는 이 시장에 있는 깡돼후라는 곳에서 돼지갈비 후라이드를 먹었습니다. 말 그대로 치킨처럼 돼지갈비를 튀겨서 만든 음식인데 생각보다 양이 많고 기름진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돼지갈비 후라이드를 먹은 후에는 집으로 돌아갈 때 기차에서 먹을 크림 쑥빵도 하나 샀습니다. 깡통시장을 마지막으로 이번 1157 무궁화호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저는 다시 국제시장 정류장에서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부산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 여행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무궁화호를 타려고 했지만 바로 출발하는 기차가 없어서 이번에는 ITX 마음열차를 탔습니다. 계속 무궁화호만 타다가 한 단계 높은 ITX 마음열차를 타니
시설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무궁화호에는 없는 간이 식탁도 있어서 아까 깡통시장에서 사온 쑥빵을 먹기 편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편하게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서울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산역에서 ITX 마음열차를 타고 약 4시간 40분을 달려 처음 여행을 시작했던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약 82시간 동안 떠났던 이번 기차 여행의 총 경비는 약 26만 원이 소요됐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3박 4일 동안의 낭만적인 기차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5시간 55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1157 무궁화호를 타고 떠났던 82시간 동안의 낭만적인 기차 여행.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던 느림의 미학과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움까지. 시간이 더 흐르기 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낭만적인 기차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